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은 따스한 문체와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작품들을 묶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소년첩자, 별. 세 작품 감상해 보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수업 도데 단편선 알퐁스 도데 지음 조정훈 옮김 발행 더 클래식 마지막 수업 어느 알자스 소년의 이야기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몹시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멜 선생님께 꾸중 들을까 겁이 났습니다. 특히나 선생님께서는 그날 분사법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분사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기에 더 겁이 났습니다. 순간 아예 수업을 빼먹고 그냥 들판을 쏘다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날씨는 너무나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는 티티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리페르 초원의 제재소 뒤편에서는 프러시아 군인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분사규칙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나는 서둘러 학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게시판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는 나쁜 소식이란 나쁜 소식들은 모두 이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 징병, 사령부의 명령 같은 소식들이었지요. 계속 길을 재촉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그런데 광장을 가로질러 다급하게 뛰어갈 때 자기 견습공과 함께 게시문을 읽고 있던 대장장이 바슈테르 아저씨가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어차피 지각 같은 건 없을 테니. 나는 아저씨가 나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숨을 헐떡이며 아멜 선생님의 작은 앞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보통 수업이 시작될 때면 책상을 여닫는 소리, 다 함께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로 배운 것을 암송하는 소리, 다들 조용히! 하며 선생님이 커다란 막대로 책상을 탁탁 치는 소리가 길거리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이를 틈타 몰래 자리에 들어가 앉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이미 제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모습과 아멜 선생님이 그 무서운 쇠막대를 팔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문을 열고 그 조용한 교실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겁이 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멜 선생님께서는 나를 보고도 화난 기색도 전혀 없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란츠, 어서 내 자리로 가서 앉아라. 너를 빼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의자를 뛰어넘어 재빨리 책상에 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자 나는 선생님이 장학사들이 오는 날이나
상장을 주는 날 입으시던 멋진 푸른색 프로코트와 얇은 가슴 주름 장식이 접힌 셔츠, 그리고 술을 놓은 검은색 비단 모자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구나 교실 전체가 평소와는 달리 왠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교실 뒤쪽, 평소에는 비어있던 의자에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 계신 광경이었습니다. 삼각모를 쓴 오재 영감님, 이전 면장님, 이전 우편 배달부 아저씨, 그리고 몇몇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분들 모두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오재 영감님은 가장자리가 닳고 다른 낡은 문법책을 무릎 위에 활짝 펼쳐놓은 채 그 위에 두꺼운 안경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이 교단으로 올라와 아까 나를 맞을 때의 그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모든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로만 수업을 하라는 명령이 베를린으로부터 왔기에 내일은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 몇 마디는 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나쁜 놈들, 면사무소 앞에 붙어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나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라니. 이제 겨우 쓸 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더는 배울 수 없다니. 여기서 그만두어야 한단 말인가? 새 둥지를 찾아다니거나 자르강에서 얼음을 지치는데 정신이 팔려 수업을 빼먹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읽기 지루하고 들고 다니기 무겁기만 했던 나의 문법책과 이야기 성경책이 이제는 헤어지기 힘든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곧 떠나시게 되면 다시는 뵐 수 없다는 생각이 그동안 선생님께 벌을 받고 자막대로 맞은 일도 잊게 했습니다. 가엾은 선생님. 선생님의 예복도 마지막 수업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왜 마을 어르신들이 교실 뒤에 앉아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좀 더 학교에 자주 찾아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40년 동안 충실히 봉사하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사라진 조국에 대한 의무감의 표시이기도 했지요. 한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외울 차례였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분사의 규칙을 큰 소리로 분명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줄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나는 첫 마디부터 틀렸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서글픈 마음에 우물쭈물하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란츠야, 선생님은 너를 야단치지 않겠다. 넌 충분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생각하지. 시간은 많아. 내일 배우면 돼.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너도 보고 있지 않니? 그래. 교육을 늘 내일로 미루려 한 것이 우리 알자스인들의 커다란 불행이었어. 이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잖니. 그것 보시오. 이 당신들은 프랑스인이라면서 자기네 언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지 않소. 하지만 프란츠, 너의 잘못만은 아니란다. 우리 모두 너와 마찬가지로 자기 잘못을 반성해야 해. 너희 부모님들도
너희들을 교육시키는데 큰 열의를 가지지 않으셨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너희들을 밭이나 공장에 보내려 하셨어. 그렇다면 이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을까? 너희들을 공부시키는 대신 우리 집 밭에 물을 주게 하지는 않았었나? 송어 낚시를 하려고 주저없이 너희들 수업을 쉬게 하지는 않았었나? 그러고 나서 아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프랑스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언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프랑스어를 잘 간직해야 하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자신들의 언어만 잘 간직한다면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선생님은 문법책을 들고 오늘 배울 것을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나는 수업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 박히는 것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모두 쉽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은 적도, 선생님께서도 이토록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가엾은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법 수업이 끝나고 장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아멜 선생님은 새로운 교본을 준비해 오셨는데 거기에는 둥글고 예쁜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책상 가로막대에 매달려 교실 가득 펄럭이는 작은 깃발들 같았습니다. 우리들 모두 얼마나 열심히였고 얼마나 조용했었는지. 교실 안에는 오직 종이 위에서 펜이 사각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었죠. 순간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긋기 연습을 하는 아주 어린 학생들조차도 그것이 프랑스어라도 되는 듯 온 정성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낮은 소리로 구구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비둘기들한테도 독일어로 노래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까? 이따금 책에서 눈을 들어 볼 때마다 아멜 선생님이 교단에서 꼼짝 않고 자기 주변의 물건들을 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조그만 학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담으려는 듯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40년 동안 같은 마당을 바라보며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책상과 의자들은 오래 사용해서 반들반들 윤이 나고 운동장의 호두나무는 키가 자랐고 선생님이 손수 심으신 홉덩굴은 교실 창문을 지나 지붕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위에서 짐을 싸고 있는 누이가 오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음 날이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누이는 영원히 이 지방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기운을 내서 끝까지 수업을 하셨습니다. 장문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역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학생들 모두 바베비보부를 합창했습니다. 교실 뒤쪽에 계시던 오재 영감님은 돋보기를 쓰고 아이들과 함께 손에 든 철자법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더듬거리며 읽으셨습니다. 영감님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떨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우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갑자기 교회 시계가 정오를 알렸고 곧 3종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프러시아 군인들의 나팔 소리가 우리 교실 창문 밑에서 들렸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매우 창백한 얼굴로 교단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선생님의 키가 그렇게 커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그의 목을 막은 듯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더니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프랑스 만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손짓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어서들 가거라. 소년 첩자. 그의 이름은 스탠, 꼬마 스탠이었다. 스탠은 파리에 살았으며 마르고 낯빛이 창백한 아이였다. 나이는 10살, 아니 15살쯤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또래의 아이들의 나이란 짐작하기 어려운 법이니까 말이다. 스탠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해군 출신으로 탕풀 지역의 작은 공원 관리를 맡고 있었다. 어린아이들, 하녀들, 접이식 의자를 든 할머니들, 가난한 여인들, 마차를 피해 인도 가장자리로 종종 걸음치는 모든 파리 사람들이 스탠의 아버지를 알았고 그를 좋아했다. 개들이나 불황자애기들에게 공포를 주는 그의 거친 콧수염 밑에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선한 미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의 미소를 보려면 아드님은 잘 지내나요? 라는 한마디면 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스탠의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다. 저녁 때 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그를 마중하러 올 때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해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의 오솔길을 돌면서 공원 의자 앞에 멈춰서서 그곳에 앉은 지인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들이 묻는 말에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파리가 포위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스탠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작은 공원은 폐쇄되었고 대신 휘발유통을 잔뜩 쌓아두는 장소로 변해버렸다. 가엾은 스탠의 아버지는 휘발유통들이 뒤죽박죽 쌓여 뒹구는 황량한 공원에서 담배도 못 피운 채 하루 종일 이것저것 감시해야 했고 아주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와 겨우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프러시아 군인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콧수염은 늘 떨리곤 했다. 하지만 어린 스탠에게는 이런 새로운 생활이 전혀 불만스럽지 않았다. 포위. 개구쟁이들에게는 이보다 신나는 일도 없었다.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다. 매일매일이 방학이었고 길거리는 장터처럼 붐볐다. 스탠은 늦게까지 밖으로 쏘다녔다. 주로 방어벽을 따라 그 지역 전투병들을 따라다녔는데 멋진 연주를 하는 군악대가 있는 부대만 골라다녔다. 스탠은 특히 이 분야에 대해 정통해서 9, 6대대의 군악대는 별로지만 5, 5대대에는 멋진 군악대가 있다는 따위의 정보들을 꿰고 있었다. 어떤 때는 기동대의 훈련을 지켜보다가 군인들 맨 뒤에 슬쩍 끼어들기도 했다.
가스등도 없는 컴컴한 겨울 새벽이면 그는 바구니를 팔에 끼고 고깃간이나 빵집 앞에 늘어선 긴 줄에 끼어있고는 했다. 인사를 트고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스탠에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의견을 묻곤 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재미있는 건 코르크 놀이였다. 코르크를 쓰러뜨리는 이 놀이는 브르타뉴의 기동대가 파리를 포위했던 시절 유행시킨 것이었다. 성벽 앞에도 빵집 앞에도 스탠이 없다면 샤토도 광장에 코르크 놀이가 벌어지는 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물론 그가 직접 게임에 끼지는 못했다. 게임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웠다. 스탠은 특히 한 사람, 파란색 긴 코트를 입고 백수짜리 동전을 내기에 거는 키다리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가 뛸 때면 코트 안쪽에서 은화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느 날 키다리가 스탠의 발 밑으로 굴러온 동전을 주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때? 내가 부럽지? 원한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줄 수 있어. 내기 게임이 끝나자 그는 스탠을 광장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함께 프러시아 병사들에게 신문을 팔러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한 번 갈 때마다 30프랑을 벌 수 있다고도 했다. 처음에 스탠은 크게 화를 내며 제안을 거절했고 사흘 동안은 내기 게임도 보러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흘이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코르크가 침대 밑에 무더기로 쌓여있고 백수짜리 번쩍거리는 은화들이 흩어져 있는 환영에 시달렸다.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나흘째 되는 날 스탠은 광장으로 향했고 결국 키다리의 꿰매에 빠져들고 말았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람은 작업복 속에 신문들을 감추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플랑드르 관문에 도착했을 때에는 막 날이 밝아 있었다. 키다리는 스탠의 손을 잡고 코가 빨갛고 착해 보이는 관리인에게 다가가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동생과 함께 밭에 가서 감자를 캐야 해요. 키다리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스탠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다. 관리인이 두 아이를 잠깐 바라보더니 사람이 없는 눈 쌓인 길로 시선을 주었다. 어서 지나가거라. 그가 길을 비켜주며 말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오베르빌리에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키다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꼬마 스탠은 병영으로 바뀐 공장들과 젖은 천에 덮인 채 방치된 바리케이드, 안개를 뚫고 하늘 위로 불뚝 솟은 굴뚝을 꿈꾸듯 바라보았다. 보초병, 후드를 쓰고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하사관들, 사그라지는 모닥불 앞에서 눈에 적고 있는 작은 텐트 등이 곳곳에 보였다. 길을 잘 아는 키다리는 초소들을 피해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그들은 민병대의 전방 초소 앞에 이르러 있었다. 짧은 방수 외투를 입은 민병대들이 잔뜩 물이 들어찬 수하송행 천려분의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키다리는 이번에도 아까처럼 사정을 했지만 그들은 두 아이의 통행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키다리가 울먹이고 있는데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은 스탠의 아버지를 닮은 늙은 중사 하나가 바리케이드 초소로부터 걸어 나왔다. 자, 꼬마들아, 그만 울어라. 감자를 캐도록 해주마. 그나저나 들어가서 몸부터 좀 녹여야겠군. 이 꼬마는 몸이 꽁꽁 얼었어. 중사가 두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 꼬마 스탠이 떨었던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두렵고 창피해서 떨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보니 초소 안에서 병사 몇이 거의 꺼져가는 불 주위에 쭈그리고 앉아
총검 끝에 과자를 꿰어 익혀 먹고 있었다. 병사들은 아이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서로 좁혀 앉았다. 병사들이 두 아이에게 술과 약간의 커피를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이것을 마시는 사이 한 장교가 문 앞에서 중사를 부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뭔가 소곤대고는 급히 사라졌다. 중사는 아주 흡족해하며 돌아와 말했다. 병사들이여, 오늘 밤에 전투가 있을 것이다. 프러시아군의 암호를 알아냈다. 이번엔 꼭 부르제를 달아날 수 있을 것이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모두들 춤추고 노래하며 총검을 닦았다. 이 소란을 틈타 두 아이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참호를 지나자 들판이 펼쳐졌고 저 멀리로 총알이 뚫려 있는 기다란 성벽이 보였다. 두 아이들은 감자를 캐는 척하기 위해 매번 걸음을 멈춰서면서 성벽 쪽으로 다가갔다. 그만 돌아가자. 그쪽으로는 가면 안 돼. 가는 내내 꼬마 스탠이 애원했다. 하지만 키다리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소총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엎드려! 키다리가 땅바닥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그가 몸을 엎드린 채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눈 위에서 다른 휘파람 소리가 대답했다. 두 아이는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성벽 앞에 이르자 땅속으로부터 때에 찌든 베레모를 쓴 노랑 코스염의 두 사내가 나타났다. 키다리는 프러시아군이 있는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다. 제 동생이에요. 키다리가 친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프러시아군은 스탠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스탠을 안아 참호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 담장 저쪽에도 흙더미와 쓰러진 나무들 사이에 눈 속에 파놓은 검은 구덩이들이 있었다. 구덩이들마다 때에 찌든 더러운 베레모에 노란 코스염을 단 병사들이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낄낄댔다. 한쪽 구석에는 토치카로 사용하는 정원사의 통나무집이 있었다. 아래층은 카드놀이를 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서 스프를 끓이는 병사들로 가득했다. 맛있는 양배추와 고기 냄새가 피어올랐다. 민병대의 야영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장교들이 있는 위층에서는 피아노를 치고 샴페인병을 따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리의 아이들이 들어가자 프러시아 병사들은 환호를 하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두 아이들이 가지고 온 신문을 내놓았고 병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실 것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켰다. 장교들은 모두 거만하고 사나워 보였다. 하지만 키다리는 재치 있는 파리 변두리 말투와 불량스런 어휘로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었다. 군인들은 소년의 말을 따라하며 낄낄댔고 아이가 파리에서 가져온 잡다한 소식들을 들으며 즐거워했다.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꼬마 스탠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가로막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고 진지해 보이는 프러시아 병사 하나가 스탠 쪽을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시선이 스탠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책을 읽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왠지 비난의 기색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왠지 비난의 기색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고향에 스탠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는 듯이. 그 순간부터 스탠은 누군가의 손이 심장을 꾹꾹 눌러대서 뛰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스탠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조금 후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모두들 웃어대는 가운데 스탠은 키다리가 프랑스 민병대와 그들의 훈련법을 조롱하며 마레 지역의 열병식과 성벽 위의 야간 경보 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이어서 친구가 목소리를 낮추고 장교들이 다가가고 그들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다. 저 파렴치한 녀석이 민병대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술이 깬 스탠이 분노하며 몸을 일으켰다. 야, 그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러나 키다리는 실실 웃으며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다. 그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장교들이 모두 일어났다. 그들 중 한 명의 장교가 문 쪽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가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빠른 독일어로 뭔가 쑥덕거렸다. 키다리는 찰랑내는 은화와 함께 총독이라도 된 듯 우쭐대며 밖으로 나왔다. 스탠도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라 나왔다.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던 프러시아 군인 옆을 지나가며 스탠은 아주 슬픈 목소리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스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판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뛰기 시작했고 빠르게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의 포대자루 안에는 프러시아 군인들이 준 감자들이 가득했다. 덕분에 아이들은 민병대의 참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민병대의 참호는 야간 공격 준비로 분주했다. 여러 부대들이 조용히 집결해 성벽 뒤에 모여 있었다. 나이 든 중사는 행복한 표정으로 병사들의 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두 아이가 지나가자 중사는 아이들을 알아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그의 미소가 꼬마 스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지. 순간 스탠은 외치고 싶었다. 가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이미 키다리가 네가 불면 우린 총살이야 라고 겁을 준 탓에 그럴 수가 없었다. 쿠르네부에 이르자 두 아이는 돈을 나누기 위해 빈집으로 들어갔다.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예쁜 은화들이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자 스탠은 앞으로 펼쳐질 코르크 내기를 떠올렸고 자신의 죄가 그리 끔찍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몇 개의 성문들을 지나 키다리와 헤어지고 혼자 남게 된 뒤 이 불쌍한 꼬마의 주머니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을 짓누르던 손도 그 어느 때보다 세게 죄어왔다. 파리도 예전의 파리 같지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 어디서 오는 건지 다 알고 있다는 듯 매섭게 그를 노려보았다. 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에서도 운하를 따라가며 연주하는 북소리에서도 스파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스탠은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무거웠던 은화를 베개 밑에 숨기기 위해 재빨리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스탠의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알자스의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식사 시간 내내 이 옛날 군인은 벽에 걸려있는 자기 총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 프러시아 놈들과 싸울 수 있었을 텐데. 8시가 되자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오베르빌리에 쪽이야. 부르제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야. 모든 요새를 꿰뚫고 있는 스탠 영감이 말했다. 꼬마 스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포 소리는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스탠은 민병대가 한밤중 프러시아군을 기습했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중사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가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을까. 그 피의 대가가 몽땅 자신의 베개 밑에 있었다. 군인이었던 스탠 영감의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눈물이 솟고 숨이 막혔다. 옆방에서는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며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 광장에서 소집 명령 사이렌이 울렸고 기동 대대가 출전하기 위해 점호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불쌍한 소녀는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다. 왜 그러니? 스탠 영감이 방으로 들어와 물었다.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버지의 발밑에 뛰어들었다. 그 순간 은화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이게 다 뭐냐? 혹시 훔쳤니? 영감이 떨면서 물었다. 꼬마 스탠은 단숨에 자신이 프러시아 군인들을 찾아갔던 일과 거기서 한 일을 남김없이 말했다. 말을 하면서 스탠은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죄를 스스로 고백하자 짐이 덜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아버지. 아들은 뭐라도 변명하고 싶었다. 영감은 대답 대신 아들을 밀쳐내더니 떨어진 은화를 주었다. 이게 전부냐? 꼬마 스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총과 탄약통을 꺼내고 은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 이걸 돌려주러 가야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떠나는 기병대에 합류했다. 이후 누구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별 알퐁스 도데 지음 조정훈 옮김 발행 더 클래식 프로방스 지방 어느 목동의 이야기. 리브롱산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던 시절 나는 몇 주 동안 사람 구경이라곤 못한 채 사냥개 라브리와 양떼들만 데리고 방목지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가끔씩 몽드리르 산에 칩거하던 사람이 약초를 캐러 가는 모습이나 피에몽에 숲 굽는 사람의 검은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말을 잃어버린 순박한 그 사람들은 대화의 재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아랫마을과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름마다 농장에서 보름치의 식량을 싣고 오솔길을 따라 올라오는 노새의 방울소리와 함께 농장 꼬마의 신이 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갈색 머리가 조금씩 언덕 위로 나타나는 걸 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랫마을의 세례나 결혼 소식을 이야기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관심을 끈 것은 주인집의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해서였습니다. 스테파네트는 근처 마을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나는 큰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그녀가 무도회나 잔치에 참석했는지 새로운 연인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목동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무엇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20살이고 스테파네트는 내가 태어나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보름치의 식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늦게까지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대미사 때문에 늦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세찬 소나기가 내렸고 나는 길 상태가 좋지 않아 노새들이 출발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마침내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산이 물과 햇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냇물이 넘치는 소리를 뚫고 부활절의 종소리처럼 명랑하고 활기찬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데 노새를 이끌고 온 사람은 농장 꼬마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가씨였답니다.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들 사이에 아가씨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산바람과 소나기로 날이 서늘해지는 바람에 그녀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농장 꼬마는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자식들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노새에서 내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길을 잃는 바람에 늦고 말았노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꽃장식 리본과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치마는 덤불 속을 헤맸다기보다는 무도회라도 갔다 오느라 늦은 것만 같았습니다. 오, 어찌나 귀여웠던지 그녀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내 눈은 실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겨우내 양들과 함께 평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가 저녁을 먹으러 농장으로 돌아와도 그녀는 여전히 옷을 차려입고 하인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도도하게 거실을 지나치곤 했는데 지금 그녀가 오직 나를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허둥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나들이용 치마가 더럽혀지지 않게 살짝 들어올리며 그녀는 내가 평소 잠을 자는 곳을 구경하고 싶다며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밀집 위에 양가죽을 깐 침대와 벽에 걸린 기다란 외투, 지팡이, 부싯돌 등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기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늘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정말 심심하겠다. 뭘 하면서 지내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당신 생각을 하지요, 아가씨. 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더욱 짓궂은 말로 나를 난처하게 만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가끔 너를 보러 올라오니? 아마 그녀는 황금 염소이거나 산꼭대기에서만 뛰어다니는 에스테렐 요정이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은 후에 바삐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요정 에스테렐 같았습니다. 그녀의 방문이야말로 요정의 출연이었지요. 잘 있어, 목동아.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렇게 그녀는 빈 바구니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비탈길 밑으로 사라진 뒤 노새 발굽 아래 구르는 조약돌 소리가 마치 내 심장으로 굴러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들을 나는 오래, 아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나는 그 꿈이 사라질까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잠든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깊은 계곡이 어슴푸레해질 무렵 양들이 매하고 서로 몸을 밀치며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언덕길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곧이어 우리 아가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까의 명랑한 표정과는 달리 그녀는 물에 흠뻑 젖어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폭우를 만나는 바람에 불어난 소르그 강물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질 뻔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아가씨는 도저히 농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 해도 아가씨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양떼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무척 심란해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걱정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나는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가씨, 7월은 밤이 무척 짧답니다. 잠시만 참으면 돼요. 나는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그녀의 옷과 발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불을 피웠고 그런 뒤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련한 소녀는 몸을 덮이려고도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커다랗게 맺힌 눈물을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산등성이에는 태양의 남은 빛마저 사라지고 서쪽 하늘에 뿌연 빛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가씨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 쉬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깐 집 위에 좋은 가죽을 깔아준 뒤 그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는 문 밖에 앉았습니다. 연정이 불꽃처럼 피 속에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하느님은 아실 겁니다. 한 구석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양떼들 곁에서 그 어떤 양들보다 귀하고 순결한 우리 아가씨가 나의 보호를 받으며 잠들어 있다는 생각에 내 가슴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여태껏 이처럼 하늘이 높아 보이고 별들이 빛나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우리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움직이는 양들 때문에 밀집히 바스락거리고 꿈꾸는 양들이 매하고 소리를 내는 바람에 차라리 불 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양가죽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아름다운 별들 아래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모두가 잠든 시간 동안 고독과 침묵 가운데 신비로운 세상이 새로운 눈을 뜬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피어오릅니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듯한 공기가 스치는 소리들이 나뭇가지가 자라나고 풀이 돋아나는 소리처럼 들리죠. 낮이 생명체들의 시간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시간입니다.
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가씨 또한 작은 소리에도 오들오들 떨며 내 곁으로 바싹 몸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저 아래 반짝이는 연못가로부터 길고도 처량한 울음소리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름다운 요성 하나가 바로 우리 머리 위를 지나 그곳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마치 방금 들린 탄식 소리가 빛을 불러낸 것처럼 말입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가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나는 대답하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스테파네트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희 목동들은 마법을 부린다는데 정말이니? 그럴 리가 있나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 목동들은 별들과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저 아래 들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안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양가죽을 어깨에 두른 채 천국의 어린 목자처럼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별이 정말 많구나. 아름답기도 하지. 이렇게 많은 별은 본 적이 없어. 너는 이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니? 물론이죠, 아가씨. 보세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성 자크의 길 은하수예요. 프랑스에서 스페인 쪽으로 곧장 뻗어 있죠. 용감한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갈리시아의 성 자크가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저 길을 놓았대요. 그보다 멀리 네 개의 빛나는 축과 함께 있는 것이 영혼들의 술의 큰 곰자리예요. 앞에 이끄는 세 개의 별은 세 마리의 동물들이고 세 번째 별 바로 곁에 있는 작은 별이 바로 마부랍니다. 그 주위로 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지요? 그건 하느님이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길 원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좀 더 아래 쇠스랑 또는 세 명의 왕 오리온이라고 부르는 별이 있죠. 이 별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시계 역할을 한답니다. 저 별들을 보기만 해도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어요. 그 아래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장드밀랑 시리우스는 하늘의 횃불이라고도 불러요. 저 별들에 대해서 우리 목동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세 명의 왕 그리고 닭장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성질이 급한 닭장이 서둘러 먼저 출발해 위쪽 길로 갔다는군요. 저기 위 하늘 가장 높은 곳을 보세요. 세 명의 왕은 닭장을 따라잡으려고 아래쪽 길로 가로질러 갔답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다가 가장 늦게 떠난 게으른 장드밀랑이 혼자 뒤처지는 바람에 그만 화가 나서 지팡이를 던져 앞에 별들을 멈춰 세웠대요. 그래서 세 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지요. 하지만 아가씨, 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다름 아닌 우리 목동의 별이랍니다. 새벽에 양떼들을 내보낼 때나 저녁에 양떼들을 불러들일 때 이 별은 우리를 비춰주지요. 우리는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름다운 마글론은 프로방스 피에르 토성의 뒤를 따라다니다 7년 만에 만나 그 별과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 별들도 결혼을 한다고? 그럼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이 어떤 건지 설명하려고 했을 때
서늘하고 부드러운 무엇이 내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졸음으로 머리가 무거워진 그녀가 리본과 레이스, 구불구불한 머릿결을 내 어깨에 기댄 것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의 별들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를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났지만 아름다운 생각밖에는 준 적이 없는 맑은 밤이 나를 경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주위로는 거대한 한 무리의 양떼들처럼 별들이 조용히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별들 중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 잠든 것이라고.